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일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된 게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기존의 연준에서는 올해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한 차례 인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채금리는 다시금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조정장이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4나노 칩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수율과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그룹들이 대응 방안의 모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그리고 이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만큼 이 각 기업들의 수장들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리플이 2.5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플이 이 2.5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12월 18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난 금요일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하락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M7 기업들의 하락세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41% 정도 꽤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맥쿼리에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늘려가고 있지만 반면에 애플은 출하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꽤나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0.05%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온보드 컴퓨터의 결함으로 20만 대 정도 리콜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유일하게 M7 종목 중에 오른 게 바로 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0.84% 정도 올라갔습니다.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합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그 수혜를 메타가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뜨거운 고용 지표가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1.63% 하락하면서 19,1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넘게 하락했죠. 1.54% 하락하면서 5,82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1.63% 하락하면서 41,000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기다리던 작년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전달보다 25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10만 명 가까이 웃도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실업률도 4.1%로 시장 예상치와 직전월 수치 4.2%를 밑돌았습니다. 고용이 아주 탄탄하다는 겁니다. 경제는 견고했지만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았죠. 이날 2년물 국채금리는 12bp나 치솟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장중 110선 코앞까지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고용이 이어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됐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시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경로 전망을 바꾸는 투자은행이 속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 JP모건, 골드만삭스도 금리 인하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4.6%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1.75% 상승하면서 4.7%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했습니다. TSMC만이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줬고요.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죠. 2.42% 하락하면서 5,03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전장 대비 2.8% 넘게 3.58% 상승하면서 배럴당 76.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회사에 대한 제재 발표와 함께 공급 부족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은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은 2.4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36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맥쿼리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맥쿼리에 따르면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135.9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칩 주식들은 미국이 금요일에 새로운 수출 규정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32% 하락하면서 418.95달러의 종가 형성했고요. 아마존닷컴 역시 1.44% 하락하면서 218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유일하게 상승해준 종목이죠. 0.84% 상승하면서 615달러 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금지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한편 트럼프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금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0.05% 소폭 하락했습니다. 394.74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가 또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스마트 호출 시스템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후방 카메라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23만 9천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회로기판의 문제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특정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및 결합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0.98%,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92.0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델타항공입니다. 9%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델타항공의 주가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급등했습니다. 높은 여행 수요로 매출 및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건데요. 델타는 144억 4천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1.85달러의 조정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LSEG의 예측치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델타항공은 이번 1분기 매출이 7%에서 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1분기 EPS 전망치를 0.7달러에서 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인 5%와 0.77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은 델타항공의 호실적과 긍정적인 매출 성장 전망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25.16% 상승하면서 305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세계 최대 지열 및 천연가스 회사인 캘파인을 127억 달러의 순부채를 포함해 26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전력산업 거래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이번 거래는 2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거래가 두 회사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비상장 기업인 캘파인이 만약 상장을 택했다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콘스텔레이션이나 비스트라와 같이 원자력 기업들의 가치만큼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는데요. 미국 내 전력 수요는 20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왔는데 최근 AI 열풍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구동 증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스테이트입니다. 5.64% 하락하면서 18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산불 피해로 인해 보험사들의 주가는 하락했죠. 그중에서도 올스테이트의 주가는 5.64% 하락했습니다. 처브는 3.35%, AIG는 1.15% 하락했고요. 트래블러스는 약 5% 하락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주택 보유 보험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이 올스테이트, 처브, 트래블러스가 산불로 인해 가장 많은 손실을 본 보험사입니다.
이번 산불은 그 피해 규모만 145제곱킬로미터로 주택과 건물 만여 채가 파괴되고 사망자 수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은 2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총 경제 손실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미국의 인플레 우려 속 주목할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1%가량 빠졌고 그 속에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인플레이션 우려감, 소장님이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요.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지표입니다. 지난주 10일이죠.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 밖으로 고용지표가 강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뭐 고용지표가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비농업, 농업 외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외의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개가 증가됐다. 이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가 좀 올라가니까 일자리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거죠. 다른 자리로 더 찾아가겠다. 그만큼 물가가 좀 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집계를 해보니까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큰 폭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인플레가 지금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너무 없어도 이건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생겼다. 그건 원인이 뭘까? 그러면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우리가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4일에는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공개가 되고요. 이제 시장 전망치는 0.3% 상승인데 예상보다 이것도 높으면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들 좀 잘 봐야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또 15일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
생산자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높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임기 시작 얼마 안 남았어요. 고심이다. 다들 지금 기분은 이미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이제 임기 20일 취임식을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그러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지금 시행령도 한 200개 대기하고 있고 완전히 그냥 싹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제일 주목받는 것이 보편 관세예요. 자, 어느 나라고 할 거 없이 다 관세, 테리프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편 관세에 따르면 또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강달러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분명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은 올해 들어서 약달러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강달러예요. 강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인플레를 우려하게 만드는 현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더 내려야 되겠다. 부동산 경기가 좀 계속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 들썩들썩 하진 않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내릴까?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0.75%로까지로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또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하방하는 것에 대한 위험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환율 상승 속도도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1월부터 지표들을 좀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런 또 그림들을 보면, 자 그림 잘 보세요. 오른쪽에 시간대별로 보면 쫙 올라갔고 그림이 같죠. 하루치의 변화인데 거의 같다라는 것은 결국 똑같은 이유다. 인플레 우려 때문에 지금 작동이 돼. 아니 다우든 나스닥이든 그림이 지금 똑같잖아요. 판박이잖아요. 지금 한번 나스닥이랑 S&P 500 보세요.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인플레라고 하는 이 영향과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금리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짙게 깔리는 이유가 이 고용 지표라고 합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또한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나오고 있는 이 지표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에는 PPI 그리고 15일에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온다면 다시금 이 약세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제 관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바로 만들겠다. 그리고 좀 효율적인 방산을 추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주목받는 좀 섹터와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죠. 또 어떤 건가요? 아니 우리 앵커께서도 네. 톰 크루즈의 탑건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잖아요. 아, 봤어요. 그러니까 딱 비행기에 그 항공모함 위에 딱 비행기가 착 착륙하면서 딱 이렇게 이 비행기의 이 전투기의 해치를 열고 나오는 조종사의 모습 멋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인에 영향을 주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비효율적이다. 뭐하러 덩치 큰 비행기가 가서 이 공격을 하고 또 조종사가 더군다나 2명이나 타고 갈 이유가 뭐가 있냐? 드론 보내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실에 미 행정부가 이제 신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높이자. 효율적 방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탈 필요가 뭐가 있냐. 드론, 무인기의 활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하자마자 24시간 내에 종전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드론 부품 제조 및 드론 판매 업체인 Unusual Machines, UMAC. 자, 화면 보십시오. 바로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딱 급등을 하죠. 그 다음에 쭉 그 상승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13달러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이 UMAC의 경우에는 드론 회사입니다. 80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당일만 하더라도 주가가 2달러였던 것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좀 올랐다 내렸다 한 건 있지만 13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지금 요즘에 트럼프 당선인의 옆에서 제일 조명받는 사람 머스크도 있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이방카. 아니야. 누굽니까? 돈 주니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바로 이 주니어가 이 Unusual Machines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그린란드 이야기하니까 그린란드 다녀온 사람 누굽니까? 돈 주니어. 이름에 돈이 들어가네요. 자, 중국산 드론과 또 드론 부품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자, 그린란드도 미국이 탐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드론도 중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 구매를 중단해야 된다. 중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드론 기술 기업인 레드캣 홀딩스. 레드캣 홀딩스도 6개월 새 주가가 6배 넘게 올랐다. 미 육군의 단거리 정찰 이 SRR 이 프로그램과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미 육군은 향후 5년간 5,880대의 레드캣 드론 시스템을 초기 인수한다. 조기 인수한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죠.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 그래서 드론과 관련되는 우리 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조비, 그렇죠? 조비 지난주 소개해드렸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에어론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락히드 마틴, 노스트롭 그러먼 이 드론 관련주가 조명과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머스크가 이야기했죠. F-35 같은 유인 전투기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 미국은 대량의 장거리 드론, 항공, 수상, 잠수용, 극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게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될 섹터, 그 테마를 살펴봤더니 바로 이 드론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조비라는 종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UMAC라던가 레드캣 홀딩스까지 앞으로 주가 추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일론이 아니죠. 일란 머스크죠. 일란이죠. 네, 일란 머스크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일란 머스크에 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지금 일란 머스크 발언으로 미국이 무인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자세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우리 조선업도 지금 조명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조선업. 네. 조선업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수상, 잠수전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프레드 캐처 미국 해군 7함대 사령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기와 무인정, 보트도 무인이야. 드론 보트 새롭게 도입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무인기, 무인정
기존 전력과 조합에 잘 들으세요. 중국 또 어디 나오죠? 북한 등 위협에 대응하겠다. 칠함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서태평양이에요. 일본 동부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을 간다라는데 이 기지가 어디에 있느냐? 도쿄 남쪽의 가나가와에 있는 요코스카가 모항이에요. 요코스카. 그러니까 이 캐츠 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 무인기, 무인정. 이거는 조선업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레플리케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인 전투기랑 맞붙는 것이 미국의 F-35가 아니다. 뭐다? 드론이다. 중국의 이 선박과 또 중국의 이 전함과 맞붙는 게 뭐다? 무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장기 이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건데 트럼프 2기의 예산 절감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잔뜩 타는 그런 수병들 잔뜩 타는 보트가 뭐 필요했냐? 무인으로 가서 중국 선박을 박살내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란 머스크가 지금 정부 호율부 이름이 뭡니까? 도지죠. 여기에 수장으로 임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지금 지출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람으로 운행되는 공장, 비행기, 택시 이건 다 무인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트럼프 4년 내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아로바다. 아로바다. 뭐냐? AI,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이 세 개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머스크도 하는 이야기가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 국가를 위해선 드론 등의 무인화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바로 아로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행하고 있는 이 도지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또 연결되자면 또 아로바가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안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또 이것도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행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까지도 이 CES에 울고 웃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우리 시장도 제가 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젠스낭 발언으로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렸던 게 양자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제가 우선 말씀드릴 건 뭐냐면 너무 단정 내리지 마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단정 내릴 건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다 확인하셨잖아요. 다들 심지어는 해리스가 당선된다.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그런데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제가 나와서 트럼프가 압도적 당선을 예상을 했고 그게 그대로 적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서울경제TV를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냥 단정해서 오늘 결정하고 내일 오전에 결정하고 이러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젠슨왕이 워낙 잘 나가니까 젠슨왕 한마디에도 지금 트럼프 한마디에 또 머스크 한마디에 젠슨왕 한마디에 다들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에서 열린 회의에서 젠슨왕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스모스도 AI 시스템 코스모스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제일 주목받았던 것은 이 발언이에요. 이 발언인데 자, 이 발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조금 이따가 요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일단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젠슨왕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기조연설에서 코스모스 발표하고 했는데 지 양자 컴퓨터 발언해 가지고 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 법석이 벌어진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이 CES에서 SK 하이닉스, SK가 상당히 조명을 받았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순서상 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지금 젠슨왕을 만났죠. 삼성보다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SK하이닉스의 이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도 오히려 뒤처지기는커녕 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더 빠른 역전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주가 또 흐름 좋았죠. 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대. 피지컬 AI 시대가 뭡니까? 바로 로봇이죠. 젠슨왕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SK가 이제 협력을 하겠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자, 우리 유리기판이 있는데 지금 이 유리기판으로 되는 이 부분이 지금 SKC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앱솔릭스입니다. 자, 이 상품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팔았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지금 SKC가 70%의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 주가까지 올라가고 있죠. 앱솔릭스가 뭐냐면 여러분 유리기판입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자, AI 반도체에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기존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 빨라지고 자, 전력 소비, 패키지 두께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리기판인데 이 SKC가 지분 70%를 보유한 앱솔릭스가 기술력이 경쟁사 대비 3년 이상 최소 앞서 있다. 이러니까 주목을 받고 또 미국의 양산 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태원 회장이 SKC 이 앱솔릭스 유리기판 모형을 CES에서 들어올리면서 이 물건 팔고 왔다. 이러니까 조명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기판이면 SKC가 있고 YC캠, 기가비스, 그 다음에 필옵틱스 다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딱 살펴봤더니 바로 유리기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을 딱 가리키면서 방금 팔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날의 주가는 유리기판을 키워드로 해서 움직임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양자 컴퓨터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너무 단정 내리진 마라. 저는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희낙낙할 사항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젠슨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CES에서 양자 컴퓨터 이거 이제 지금 초기 단계예요. 30년은 아마도 후기 단계인데 좀 쓸만하려면 20년은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20년요?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야? 20년 걸린다고? 이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 시간에도 소개를 했던 IonQ, 리게트 컴퓨팅, 또 D-Wave 퀀텀 컴퓨팅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젠슨왕 뭐야? 젠슨왕 때문에 우리 큰일 나게 생겼어.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심지어는 국내에도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이윈 플러스, 한국 첨단 소재, 또 아론이 있죠. 아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려갔죠.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D-Wave 퀀텀의 앨런 바라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니 뭐냐? 지금 마스터카드하고 일본 통신기업인 NTT 도코모가 지금 D-Wave 퀀텀 기술에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 뭔데 20년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양자컴과 관련돼서 아이온큐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이 최고 기술 책임자를 지낸 사람이 또 한국계입니다.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요. 자, 이거 20년이 지나면 엔비디아처럼 어마어마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지금도 양자 컴퓨터 회사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이 단정적으로 내린 이야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젠슨왕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약간 견제하는 거다. 견제 심리.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GPU가 엔비디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시장이 완전히 확 도래해버리면 엔비디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계하는 그 심리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표를 보십시오. 우리 탑 10 이 서학개미 투자 종목 중에서 아이온큐가 뚝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10일 날 고점 대비 뚝 하고 내려가 버렸죠. 그렇죠? 저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 양자 컴퓨터의 대표 제품과 서비스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와? 아직까지 너무 설익은 이 분야를 가지고서 너무 설레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은 분명히 실효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단정 내려서 이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좀 불확실성은 양자 컴퓨팅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지금 섣부르게 아니다, 맞다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변동성은 커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분명히 결과물을 갖고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내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대폭 웃돌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신호여서 일단은 경제에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던 금융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은 물론 지난해 2, 3분기 월 평균 증가폭 수준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거기에 작년 12월 실업률도 4.1%로 전월보다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4.1%의 실업률 수준은 미 의회 예상국이 추산한 자연 실업률보다 뚜렷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노동시장의 냉각을 우려하며 연준이 B컷까지 단행했지만 연말이 다가오며 고용 상태가 반전된 겁니다. 이제 시장은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 것을 기정사실화했고요. 추가 금리 인하는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원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9.76달러에, WTI는 배럴당 76.5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마감한 건데요. 미 정부는 러시아 석유 회사 및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선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석유 회사인 가즈프롬 네스트 등 석유 회사와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러시아산 원유를 다른 나라로 수출해온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 183척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할 때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유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금요일 브리핑에서 이 제재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을 이용해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유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보다 강력한 에너지 제재를 선택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제재를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틱톡 금지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10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은 구두 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이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 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구두 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19일부터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레드 캐처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기 드론과 무인정 드론 보트가 새롭게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처 사령관은 11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AI 무인기와 무인정을 기존 전력과 조합해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칠 함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을 관할하며 일본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요코스카가 모항입니다. 이번 무인기 무인정 도입은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2023년 8월 중국군의 물량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 수천 개 규모의 자율 무기 체계를 2년 이내에 배치하겠다고 했던 구상입니다. 캐처 사령관은 이 전력이 적대 세력에 대한 해상 억제력 제고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의 무인기 도입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긴 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산 절감 추진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비롯해 연방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위해선 사람으로 운행되는 공장이나 비행기, 택시 등의 탈 것에 대한 무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회사에선 로봇과 로봇택시, 국가에선 드론 등의 무인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현지 시간 7일에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5의 관람객들은 생각보다 혁신적인 볼거리는 많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기술을 앞세워 혁신성을 뽐낸 제품과 기술이 다수 전시됐지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방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진다는 총평이 나온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선보인 기술들도 이미 나왔던 기술과 제품의 반복이라는 인상을 줬고 이번 CES 행사에 출품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과거에 공개됐던 기능과 외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시 내용에서 특별한 점을 찾기 힘든 이유로는 점차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속에서 타사 관계자를 포함한 관람객에게 자사가 보유한 신기술을 공개하기 꺼리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카피캣 전략을 쓰는 중국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면서 CES 참가자 기업들이 전체 공개 부스에는 가치지향적인 표어만 주로 강조하고 신기술이나 제품은 초대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프라이빗 부스에서 선보이는 추세이죠. 또 중국 업체의 참여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도 CES의 볼거리가 줄어드는 한 가지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 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 이쪽 면에 보이는 게 바로 지금 하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 최근에 젠슨 황의 발언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타임라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윌로우라는 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시장에서 키워드로 부각받기 시작했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월 8일이죠. 이 젠슨 황이 상용화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내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15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아마도 이른 축에 속할 것이다. 30년 아니라면 아마도 늦은 편이 될 것이다. 20년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정도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상용화까지 앞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에 이 투자자들이 너무나 오래 남았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 증시에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퀀텀입니다. 1월 8일 그 기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아이온큐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바로 내려오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리게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폭이 꽤나 컸었고 마지막으로 D웨이브조차도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금요일까지도 하락 추세 그대로 이어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뭘까 살펴봤더니 기존의 컴퓨터는 0 또는 1 이렇게 하나의 상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존의 컴퓨터 방식이고요. 양자 컴퓨터를 살펴봤더니 0과 1의 이 중첩 상태가 가능해지게 하는 게 바로 그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이 단위 자체를 이렇게 비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비트가 아니라 큐비트라고 단위 자체도 지금 바뀐 상태고요. 일반 컴퓨터보다는 양자 컴퓨터가 연산 속도에서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하면서 이 차세대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젠슨 황의 발언 이후에 이 D웨이브 퀀텀의 CEO인 알란 바르치는 즉각적으로 좀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젠슨 황의 주장은 게이트 모델 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어닐링 모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진 자체는 게이트 모델입니다. 이 게이트 모델은 큐비트 상태를 조작해서 범용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호 해독이라던가 머신러닝,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기술인데 활용 범위 자체는 굉장히 넓지만 에러율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에러율을 낮추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화까지는 어쨌든 에러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모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지금 이 어닐링 모델은 지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어닐링 모델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 최적화 문제 해결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 양자 상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는 이 솔루션을 찾는 모델이고 이 최적화 문제가 뭔가 살펴봤더니 물류 과연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를까? 이 네트워크 디자인 같은 이런 최적화에 가장 탁월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 배종찬 소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 폭스바겐의 D웨이브 어드밴티지를 활용해서 지금 가지고 온 사례가 이 폭스바겐 사례입니다. 교통 사례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스페인 은행에서는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테스트를 함께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개발까지도 함께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에도 양자 컴퓨터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어닐링 모델의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최적화에는 좋지만 범용성 자체는 좀 떨어진다가 그 문제였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한점이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은 게이트 기반의 양자 프로세서입니다. 한마디로 범용성 넓지만 에러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 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 큐비트의 게이트 모델을 지향점으로 잡고 있고요. 관련 모델의 이 한계 부각에 양자 컴퓨터의 주가는 떨어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D웨이브 CEO는 어닐링 모델 활용도를 강조하고 반박을 했지만 시장 설득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아직까지 꾸준한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세적 수혜는 가능할지 모르더라도 그래도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번 리포트에서 밝히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